일단은 우리가 이제 온실 환경 관리와 광합성 균형에 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래서 진행 안 돼.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식물 자체를 좀 강하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얘기는 하나 설명 들어볼게요. 35도의 온도가 37도의 온도가 좋은가요? 식물한테? 토마토가 됐던 오이가 됐던 결코 좋지가 않죠. 그 온도가 지속이 되면. 근데 35도와 37도의 온도가 4, 5, 6월 달에 발생하지 않나요? 반드시 발생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37, 8도에서 그 작물을 견딜 수 있나요? 견딜 수 없나요? 잘 자라요. 보면은 괜찮게 자라요. 근데 37, 8도가 하루 종일 그렇다고 하거나 계속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37, 8도가 어쩌다 37, 8도가 되는 거고 하루 중에 한두 시간이 37, 8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작물이 약하다고 해보실게요. 작물이 약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잎도 작고 세력도 약하고 뿌리도 발달이 안 됐어. 그러면 37, 8도의 온도를 버틸 수가 있나요? 나무들이? 버틸 수가 없죠. 작물들이. 근데 만약에 작물들이 강하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버틸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싶은데요. 군대를 갔지에 대한 청년이 35도 바깥에서 1시간 동안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힘들지만 돈 벌고 집에 올 거예요. 근데 70대인데 암수술까지 받고 오신 분이 35도의 노지에서 바깥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뭘 하냐면은 식물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환경을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극복한다는 얘기는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나 오이를 심었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비가 왔죠. 그럼 세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이는 반응이 빠르거든요. 굉장히 빠르요.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럼 이게 세력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며칠 흐리면은 새로 나온 오이 열매를 새로운 오이꽃을 전부 다 따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광합성을 하는데 그래 들어오긴 하잖아요. 그 광합성을 양이 적기 때문에 그 광합성 양분을 갖다가 오이로 가지 못하게 하고 뿌리로 갈 수 있게 오이를 제거한다고 하면은 식물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햇빛이 없어요. 햇빛이 없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조금밖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다른 방법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죠. 흐린 날이니까. 주간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요? 빨리 자라요? 천천히 자라겠죠. 그럼 광합성을 조금밖에 안 했어도 식물이 자기가 먹고 뿌리까지 양분을 보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날은 에어컨 켜서 온실 시켜야 되고 광이 없는 날은 보광등 켜서 광량을 보급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온실이 별로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성 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게 앞으로 미래의 이제 경쟁력은 바로 에너지와의 싸움이 될 거예요. 왜 에너지의 싸움이 될 것 같냐면은 제가 이걸 1999년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레토나를 끌고 다녔는데 레토나에 넣을 때 경유 가격이 200원 초반대였어요. 1리터에. 오늘 올 때 보니까 1,400, 한 80원, 1,500원대죠. 한 7배 올랐어요. 7배가. 그러면 그 당시보다 상추감이나 토마토 오이 값이 올라갔을까요?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 올랄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인류가 엄청난 혁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에너지 가격이 결국 지금보다 떨어질 것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생산성은 유지하거나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유럽 애들하고 비교할 때 유럽 애들이 우리보다 좀 온도를 높게 갖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럽 애들도 우리랑 비슷해졌어요. 다시. 왜 비슷해졌을까요? 유럽 애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면서 걔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해보니
생산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에너지 비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수익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볼 때 우리가 온실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다. 통제는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들인다면. 그렇게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적으로 이제 뭐 하냐면은 균형이라는 관점을 볼 때 물리학적, 생물학적 균형이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균형이 뭐냐면은 환경 제어를 하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내가 수분 균형에 대해 하나 설명드릴게요. 내가 식물체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해요?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는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능력보다 환경 조건이 더 많은 물을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중 균형을 맞춰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식물체가 물을 더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물체가 물을 식물체가 물을 덜 요구하도록 환경 조건을 변화시켜주게 되겠죠. 그걸 보고 그게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합성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광합성을 해가 얼마 안 떠서 광합성을 조금밖에 못한다고 하면은 식물이 역시 광합성을 조금밖에 소모하지 않게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럼 우리가 환경제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환경을 제어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게 이제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작물을 건드리면서 재배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뒤에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물리적 계속 물리라는 표현을 많이 할 건데요. 식물은 생리학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물리학적 존재이기도 해요. 그 무슨 물리학적 존재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흡수하는 과정,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증산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물리학적 법칙에 따른다. 그러니까 물리학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식물은 물리학적 법칙이다. 식물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식물은요, 신경조직이 있나요? 없죠. 그럼 뭐래요? 오로지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생리학적 조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리학 접근만으로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균형, 물 균형, 동화 균형 같은 이런 균형을 맞추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의 한쪽에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다른 뭔가 제거한다, 뭐를 이루어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물을 빨아먹는데 식물체가 흡수하는 물의 양에 비해서 환경이 물을 더 많이 요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첫 번째 저 같으면 어떡할 것 같으면 일단은 커튼을 칠 것 같아요. 커튼을 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덜 들어오죠. 햇빛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충분히 햇빛이 덜 들어오면 에너지가 적게 나옴으로써 필요한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식물체의 생장점이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수분 스트레스를 생장점이 제일 많이 받을까요? 생장점이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식물에서. 생장점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햇빛이 세게 내리쬐고 있는데 뿌리가 물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럼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생장점으로 가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왜냐면 아래에 잎이 있으면 가까운 데서 물을 쭉 흡수하는데 빨아 당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 요구량은 생장점이 제일 많다. 왜 생장점이 제일 많을까요? 물리적 법칙 때문에. 물리적 법칙. 왜 생장점이 우리가 제일 많아요? 물 요구량이? 간단하죠. 햇빛을 가장 많이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는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는다는 얘기는 증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제거를 한다. 아랫잎을 따주면은 아래에서 물을 뺏겨갖고 물이 어디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생장점까지 도달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아까 그랬죠? 제가 도구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좋은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을 쳐서 식물체의 생장점이 스트레스를 받는 걸 해소할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스크린이 없고
직접 뭘 하기가 지금 당장 어렵다. 그러면은 아랫잎을 제거함으로써 생장점이 시들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균형이 같죠. 내가 식물이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장점의 증발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던가 아니면은 생장점으로 물이 더 갈 수 있도록 다른 아랫잎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던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비가 좋으면은 커팅할 수 있는 거고 커팅이 없는 농장들은 아랫잎을 따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모든 것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자들을 볼 때요, 우리 6가지 균형을 얘기를 해요. 식물의 에너지 균형. 에너지 균형은 온도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햇빛이 들어오면은 잎의 온도가 올라가고 잎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에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잎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주려면은 식물의 잎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햇빛이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식물의 에너지 균형이라고 해요. 식물의 수분 균형은 뭐라고 하냐면은 빨아먹는 물, 내가 흡수하는 물과 나가는 물의 균형을 맞추는 걸 우리가 수분 균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화산물의 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체가 광합성을 하는데 이 광합성한 양을 만큼 우리가 생장 속도를 조절하거나 과일의 개수를 조정하는 것들 그리고 뿌리까지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조절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화산물의 균형이라고 해요. 온실 에너지 균형은 무엇이냐? 에너지 균형은 태양 에너지가 계속해서 온실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태양빛이 엄청난 에너지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낮 5, 6, 7월 달에 한낮에 우리가 1000W 정도로 얘기를 해요. 1000W 광량, 외부 광량을. 저는 내부 광량을 700으로 잡히려면은 거치고 이제 유리나 비닐을 통과하고 골조를 통과하면은 한 66에서 70%의 에너지가 온실 내부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70% 에너지를 갖다 얘기하면은 700W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을 하면은 2520kJ 제곱미터가 2520kJ라는 얘기는 하루에 시간당 한 1리터의 물을 증발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2520kJ예요. 엄청난 에너지죠. 그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실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내부와 외부의 에너지 균형이 맞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시점은 뭐냐? 온실의 에너지가 태양으로 터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간 에너지와 균형이 맞을 때인데요. 그 시점 어떨까요? 온실 볼게요. 한 40도까지 올라가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 간단해요. 온실 에너지 균형은 온실 내부하고 바깥하고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뭘 교환해요? 에너지를 교환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높아요. 그럼 에너지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외부는 상대적으로 내부보다 낮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가 높을수록 조금만 공기를 교환해도 내부 에너지에 태양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0을 만들 수가 있겠죠.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0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실의 온도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외부와 내부와 공기 교환이 이루어져서 0을 만들 때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언제까지 올라간다? 에너지가 높아져서 외부와 에너지가 높을 때.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부 에너지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환기를 더 많이 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온실의 에너지 온도가 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온실의 온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온도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온도 자체가 에너지이긴 한데 그걸 우리가 현열이라고 해요. 만약에 40도씨의 공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40도의 현열, 40kJ의 현열이라고 하거든요. 현열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는 현열과 잔열도 달라요. 근데 40도라고 하는데 이 안에 수증기가 한 20g이 들어있는 공기가 있고 40도인데 공기에 10g의 물이 들어있는 공기가 있어요. 누가 에너지가 더 높아요? 20g이 들어있는 공기가 10도보다 더 높겠죠. 에너지가 많겠죠. 그러면은
40도에 물이 20g 들어있는 공기가 외부와 공기를 조금만 교환해도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걸 우리가 현혈자멸이라고 해요. 그것들을 현혈자멸이라고 하고, 그래서 온실의 내부 습도를 한 단계는 좀 높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근데 높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다. 기본적으로 창을 열면은 해가 뜨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창을 열면은 온실의 내부의 습도가 계속해서 떨어져. 계속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창을 닫으면은 내부의 습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걸 바로 우리가 온실의 수분 균형이라고 해요. 온실의 수분 균형. 이건 뭐냐면 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렇게 계시네. H2O가 분자량이 얼마예요? 18이죠. 네. 그 다음에 N2는 얼마예요? 28이죠. 네. O2는 36이에요. 공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에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90% 이상이고 이산화탄소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볼게요. 분자량이 물보다 산소와 질소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창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먼저 공기가 먼저 나갈까요? 물이 먼저 나갈까요? 물이 더 빠른 속도로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 온실 통제하다 보면은 실제로 온실의 수분이 계속해서 상대 습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온실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온실 내부의 습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실 내부의 습도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온실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5, 6초일까요? 왜요? 공기를 조금만 교환해도 에너지가 높은 공기, 같은 30도라고 해도 수증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교환해도 우리가 온실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매우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온실을 통제할 때 어떤 조건이 통제하기 좋을까요? 외부의 에너지, 엔탈피가 높은 환경이 통제하기가 쉬울까요? 외부의 에너지, 그러니까 엔탈피가 작은 것이 온실을 통제하기가 쉬울까요?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 다 일치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가 온실을 통제하기 쉬울까요? 엔탈피가 낮다는 얘기는 습도가 낮고 온도도 낮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외부의 에너지가 낮은 조건이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컨텐츠는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햇빛이 들어오는 만큼 외부로 빼내야 되는데, 보세요. 외부의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온실을 작게 환기만 시켜도 충분히 내가 온실의 온도를 내 마음대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닫으면 올라갈 테고 조금만 열면 온도가 떨어질 테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대 지역이 아열대 지역의 온실 통제가 매우 어렵겠죠. 거기서 그래서 어때요? 여기 필리핀하고 이런 데 가셔서 마트 가서 토마토, 파프리카 가격 보셨어요? 한국이 비싸요? 우리가 비싸요? 자, 한국이 비싸요? 필리핀이 비싸요? SM몰 가면은 SM몰의 토마토 가격이 우리보다 훨씬 비싸다. 하와이의 토마토 가격이 훨씬 비싸다. 하와이 왜 비쌀까요? 열대 지역인데 습하기까지 해.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가 무지하게 높겠죠. 외부 에너지가. 그러니까 온실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은 필리핀의 온실이 생산량이 높을까요? 아니면 사우디에 있는 온실이 생산량이 높을까요? 사우디가 더 높아요. 그러면 사우디 내에서도 있잖아요. 걸프만 지역하고 내륙 지역하고 누가 높을까요? 내륙이 높아요. 걸프만 왜 안 될까? 생산량이 습하거든요. 바닷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여름에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제 여름에 왜 여름에 안 돼요? 온도가 높은 건 오케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습도도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 농사를 안 하죠. 웬만해서는 잘. 왜냐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해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온실 CO2 균형인데, 우리가 온실이라는 거는 폐쇄되어 있잖아요. 창을 열지 않으면은 물론 CO2가 들어오긴 해요. 우리가 완전히 밀폐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냥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긴 하는데
어떨까요? 이게 충분히 문을 닫아버리면은 광합성에 비해서 CO2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겠죠. 창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열면 열수록 CO2가 외부 CO2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CO2의 균형이란 건 뭐냐? 내가 온실 내부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사라지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들어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고 하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갈 테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탄산 시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탄산가스의 농도가 떨어질 테고, 그러니까 아침에 창을 열지 않았다가 창을 열어버리면은 CO2가 거기서 올라가겠죠. CO2를 공급하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탄산가스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창을 열므로써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럼 뭐가 좋으냐? 굉장히 생각을 잡아야 돼요. CO2도 과거에는 탄산가스 가격이 한 10여 년 전에는 얼마였냐? 100원이었어요. 토마토 가격은 3,000원, 3,500원, 킬로그램당 도매가가. 근데 지금은 이산화탄소 가격이 300원에서 400원 정도 되고요. 토마토 가격은 한 2,000원, 2,5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보게 되면 이 CO2에서도 확인할 게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가 하는 온실에서 CO2가 부족해서 광합성이 안 된다고 할 때는 CO2 넣는 게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침에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온실의 습도가 너무 높아서일 수 있고, 너무 낮아질 수도 있고, 광이 너무 약할 수도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건을 맞춰서 이 규정, 내가 이 온실의 광합성 제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CO2라고 하면은 CO2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용 생각을 안 하고 다 집어넣으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탄산가스의 농도가 높으면은 이 기공안으로 들어가기 쉬워요.